성범죄가 있고 네. 문부를 훼손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스테이징으로 그런 건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2006년 7월 21일) 춘천에 거주하던 40대 주부 곽 씨는 동네에서 친한 여동생과 함께 찜질방에 간다며 SUV 차량을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귀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주부 곽 씨. 뭔가 수상함을 느낀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고 아니면 100% 납치다라고 했는데 그 담당 형사가 뭐 이런 거는 80~90%가 다 가출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뭐 불륜 그런 쪽으로 자꾸 물어보고. 하지만 납치라는 근거는 희박한 상황. 가족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대답과 달리 가족의 걱정은 깊어져 가던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곽 씨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오후 6시 20분경에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곽 씨가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찜질방에 간다던 곽 씨가 왜 휴게소에서 현금 90만 원을 인출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와 동행했던 동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러던 다음 날 춘천 외곽의 한 비닐하우스 옆 밭둑길에서 불에 탄 SUV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확인 결과 곽 씨가 몰고 나간 차량이었고 차량 안에선 사람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곽 씨의 차량이 발견되면서 수사 방향은 단순 실종에서 강력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단서 하나가 절실하던 그때 아주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찜질방 가는 길이 좀 후미지고 외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길 갈 때마다 주변을 좀 유심히 보는데 아줌마 2명이 탄 차를 어떤 포터가 막 뒤따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제보자는 차량 번호의 일부만 기억했고 경찰은 제보받은 번호 일부를 토대로 추적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건. 그렇게 모든 것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실종 2주 뒤인 8월 7일 춘천시 56번 국도 느라째 터널에서 100m 떨어진 임도 끝자락 낭떠러지에서 곽 씨와 동행자의 사체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사체엔 끈이나 케이블 타이로 인한 목 졸림 흔적이 있었고 발가 벗겨진 채 머리가 풀숲 비탈길로 향하고 얼굴은 지면을 향한 채 발견됐습니다. 시골길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 2사람. 대체 2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왜 사체는 매장된 것도 아니고 나체의 상태로 풀숲에 버려진 것일까? 그날 아내가 300만 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거든요. 아, 이건 돈을 노리고 범인이 살해한 거라고요. 2006년 여름은 유달리 무더웠고 사체의 부패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 가족들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목걸이나 금리 등으로 확인했을 정도니 범인들에 대한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만큼이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만이 계속됐고 사건은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2006년 춘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연쇄 사건이 좀 벌어지고요. 지금 앞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거는 일명 춘천 텟골 찜질방 사건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찜질방에 있는 곳이 춘천 서쪽에 이제 텟길이라는 약간 외진 곳이었고요. 또 찜질방 오리백숙 파는 이제 말 그대로 듬성 있는 각각 인적이 그런 곳이어가지고요. 또 차량 드나드는 길도 좀 으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납치 장소하고요. 이제 추후에 시신이 발견된 유기 장소가 40km 정도의 거리가 좀 벌어진 곳이고요. 또 장소적인 특징 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찜질방을 드나드는 여성들, 주부들 이런 분들은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은 사실 타기 힘들죠. 별도로 와서 찜질방에서 뭘 즐기시고 중간에 또 뭐 오리백숙이나 이런 걸 드시고 네.
그런 2000년대 중반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많이 있었어요. 네. 범인도 역시 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공격했을 것이고 네. 납치하거나 뭐 이렇게 범행을 했을 것이고 그럼 그 차를 이용해서 당연히 이 시신을 유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피해자의 차가 있고 네. 범인의 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범인은 범인들이라고 보는 게 맞죠. 두 대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떼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 단위가 2명이다. 네. 라는 것까지는 이건 거의 추정이 가능한 상황.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현금을 인출을 했고 네. 그럼 인출한 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인출했는데 네.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동생이. 네. 그 동생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인출해 오는 그러니까 잡혀 있는 상황. 인질이 있다. 그 인질이 있는 상황. 네. 거기는 살아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 관련된 것도 의심되는 게 벌거벗은 시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또 이거를 벌거벗었으며 또 이걸 유기도 매장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던진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매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 같은데 여름에 시신을 놔두면 들짐승들이나 날짐승들이 훼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체가 흩어지는. 그렇죠. 더 부패가 빠르고. 네. 그러니까 묻으면 부패가 늦어져요. 이런 특히 춘천시 이런 이런 터널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네. 오히려 그걸 경험 있는 범죄자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범인 프로필은 전과나 경험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2명 이상의 네. 전과자. 그럼 2명 이상의 전과자라고 하면 이 동종 전과의 교도소 동기들 이렇게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네. 여기서 걸리는 거는 사체에 끈이나 케이블 타이로 인한 어떤 네. 이게 결박에 흔히 있다는 거예요. 결박을 하려면 왜 사체에 옷을 벗겼을까요? 벗긴 상태에서 결박을 했을까요? 아니면 결박은 안 하고 목만 졸랐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범행 네. 수법이요? 네. 네. 2000년도 중반쯤에 케이블 타이가 많이 쓰였어요. 그 이전은 사실 안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가 쓰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 해도 경찰이 브리핑할 때 이 케이블 타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결박이 쉬운 테이프를 썼다, 그렇죠. 도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면은 이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가 그렇죠. 대충 그때쯤에 케이블 타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경사들이 이름을 몰랐어요. 네. 근데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기 시작하는 케이블 타이다. 그때쯤에 뭐가 아니면 인터넷선이 광범위하게 보급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자유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요런 업계에 있는 범인일 수도 있겠다. 그 일을 해봤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성범죄를 한 후에 묻고 죽였냐? 아니 근데 그거 이상하다. 죽이기만 하려고 하면 옷은 왜 벗겨?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결박을 했어? 결박 안 해. 그냥 벌거에 던져놔? 벌거벗게 던져놨는 게 무슨 의미지? 들짐승들한테 훼손이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옷을 벗겨놓을 수 살이 있겠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럼 왜 훼손은 안 했어? 직접. 예, 토막을 내거나 아니면 빨리 할.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얘네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던져놓는 게 시간적으로 느낌적. 그러니까 자기 주거지가 아닌 곳이니까 여기 던져놓고 또 딴 데로 그렇죠. 가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토막을 낼 필요 없었던 거죠. 춘천 사람은 아니네요. 아니면은 네. 춘천이라는 게 사실 딱히 의미가 없거나 네. 요렇게 보는 것이 추정상 맞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뭐냐면요. 이제 유족 얘기랑 좀 이제 다시 경찰 얘기가 다른데 이 기사에는 아무래도 기사는 경찰 얘기를 좀 받았었겠죠. 이 차량이 발견되자마자 본격 수사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근데 판결문에 따르면은 7월 21일 날 실종됐죠. 네, 8월 7일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출로 처리되어 있다는 판결문에 박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자 곽 씨 남편 가족도 좀 경찰이 내 말 안 들어줬다, 그래서 무시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제보받은 차량 번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부가. 네. 이거 전국 경찰서에 공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전국 수배를 안 했어요, 이 차량을. 아마 강호순 사건 이후죠. 2008년, 9년 이후에나 성인 실종이 범죄와 연관해서 뭔가 주목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전국 경찰의 수사 지침이 바뀐 거는 그걸 계기로 한 거고, 네. 사실 그 이전에는 유가족 얘기가 딱 맞습니다. 경찰은 야 그거 가출인데 좀 기다려 보세요. 성인 여자 둘이 가출을 네. 동시에 한다고요? 놀러 간 거지 말하자면 이렇게 형사들 네. 당신 다 그렇게 봤어요.
나온 거는 팔아. 이 여자가 돈도 뽑아갔네. 그래. 이거 가출이지라고 더 믿게 됐고, 아니 그거는 2명인데 그럼 2명이 나와야지 1명이 뽑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냐 그럼 이거는 잡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의 그 일제 늑장 수사가 네. 이 사건을 심각하게 키운 면은 부정할 수 없죠. 그 사이에 이 범인들은 딴 데 가서 또 범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왜냐 이 범행이 차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하면 네. 이동성이 강해요. 그럼 여기서만 했겠어요? 자, 끔찍한 살인 사건 하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이번에는 전남 광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8월 3일) 전남 광주 치평동에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한 카페 화장실에서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51세 여성 최 씨로 카페 주인인데요. 살해 당시 앞치마끈으로 양 손목과 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했고 목 부위를 흉기로 2회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금속 물질을 삽입해 훼손해놨습니다. 사인은 두부 한몰 골절상과 경부 자상, 목에 난 자상은 12cm 길이로 업소의 주방에서 가져온 과도로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음부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봐서 이상 성욕죄의 범죄가 아닌지 의심됐던 상황. 당시 범인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의 금팔찌 1개를 훔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카페 안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조차 없는 상황. 잔인한 살해 방법을 두고 원한을 품은 살인사건에 수사 초점을 맞춘 경찰. 하지만 뚜렷한 용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습니다. 2주 사이에 춘천과 광주에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그 사이에 중요한 신고가 전북 임실군에서 접수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웬 남자 둘이 탄 차가 제 차를 가로막더니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차 앞 유리를 막 부쉈어요. 그리고 제 차에 타서 칼로 저를 위협하고 돈도 뺏고 자기들 차로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2006년 7월 29일 새벽 00시 전북 임실군의 모 시골 마을 앞 노상 앞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던 29살 여성 박씨. 범인은 철근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깨트린 다음 철근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에 칼로 위협해서 범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입에 천을 넣고 끈으로 묶은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돌려서 묶은 뒤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범인 중 한 남성은 결박된 박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치겠다라고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 후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ATM에서 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박씨는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10만 원씩만 인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60만 원을 인출했을 때 인근에 남성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박씨는 강도야 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이었어요. 30-40대 정도 보이는 남자였고 차량 종류랑 색상은 기억나는데 차량 번호는 마지막 2자리밖에 기억이 나지 않나요. 마침 당시엔 전북대 앞에서 수의대를 다니고 있던 여대생이 실종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지라 경찰은 발생한 유사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고 숫자를 전해 듣고 해당 차량 소유주와 가족 중 30-40대 남성 20명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30에서 40대인 남성의 차량 소유자를 20명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피해 여성인 박 씨에게 보여줬는데 그 중에 여성이 지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연쇄 범죄가 전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사망자 2명이 발생했던 춘천에 이어서 전남, 광주, 전북, 임실 등에서 이제 여성을 노린 살해, 납치 비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건과 임실 건은 거의 동일한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성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이용해서 네. 차를 공격하고 피해자를 납치해서 현금 인출을 한 후에 광주 건은 살해를 했고 임실 건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가 도망 나온 거죠.
임실권과 광주권은 사실은 아주 유사한 범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뭐 케이블 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광주권이 요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건하고 다르게 카페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고 거기에 둔기, 흉기 거기다가 뭔가 이상한 훼손 음부의 수차례 흉기 훼손. 이것도 있고 네. 어쨌든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한 거라고 하면은 춘천과 임실은 이건 근접해서 보는 거고 네. 광주권은 조금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 2005년, 6년 당시에 그 유영철하고 정남규의 범죄에서 헷갈렸던 게 사실 이제 노상에서 하다가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와 실내에서 하다가 또 노상으로 나온 경우나 뭐 이렇게 갑자기 범죄 그 애모를 바꾸는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죠. 겪었었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실내와 실외 뭐 이거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그 카페에서 있었던 사장도 이제 앞치마로 이제 결박을 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끈으로 결박을 했고 춘천권도 결박을 했고 네. 여기도 임실권도 케이블 타이로 결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노리고 결박 후에 무엇인가를 절취한 후에 살해한 요거는 이제 패턴이 유사하죠. 특히 이제 카페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음부를 수차례 훼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게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범죄가 있고 네. 음부를 훼손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스테이징으로 뭔가 이게 성적 공격, 그 강간범의 소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성범죄가 있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애매했어요, 이거는.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카페 사건하고 이제 도망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성적 공격이 어쨌든 있었다라는 공통점도 추행 있네요. 말하자면 네. 저 임실 사건은 말하자면 상의 속의 성추행. 네. 근데 그거랑 지금 광주 사건은 이거는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르. 가학적.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게 성적 공격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후에 피해자의 몸속에 이걸 넣었다고 하면은 네. 사실 이거는 성적 공격하고는 다르죠. 그냥 음. 무엇인가 시신에 대한 훼손 행위 정도.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성적 공격이라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임실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성추행이 맞는데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성추행을 한 건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이 범인 중에 한 놈이 뭐라고 했냐면 말을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강간해 버릴 거야라고 하고 성추행을 했으면은 이건 성추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박용인가요? 통제용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는 것이 네. 실제로는 프로파일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목적이 성인지 위협을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은 보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임실 사건에서 이 성추행은 이거는 왜 이랬을까? 만약에 진짜 강간할 생각이었으면은 지금 여기는 범인의 승합차예요. 네. 그럼 강간하려고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 성추행만 하고 그 다음에 했다라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네. 성범죄를 당했는데 안 당했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피해자의 얘기만으로 봤을 때 굳이 안 당했다고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임실 사건은 그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뭐 잠깐 나왔지만 이 전북대 수의대에 다니던 이제 이은희 씨. 네, 이현희 씨의 실종이 당시에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성은 좀 많이 뭐 강력 범죄에 대해서 좀 찾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젊은 여성이 지금 어쨌든 살아 돌아온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북대 수의대 그 사건도 아시다시피 노상에서 네. 뭐가 뭐가-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 컴퓨터가 켜지고 그 다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이 사건들은. 이건 완전히 노상에서 차를 탄 자들이 했던 춘천과 임실은 명확하고 네. 광주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광주는 침입이니까. 네. 그러면은 전북대 수의대 사건이랑 비슷하니까 그럼 어쨌든 비슷한 형태니까 다 같이 한번 그냥 살펴보는. 살펴볼 수는 있죠. 예. 네. 하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 동일범은 아니다. 예, 진짜. 예. 왜냐하면 그건 컴퓨터까지 켜고 가장 핵심적인 건 걔가
안 찢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윤희 사건. 그러니까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번호라는 단서를 찾은 경찰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가 지목한 용의자는 39살 김 씨. 경찰은 김 씨의 부모로부터 김 씨가 7월 중순 모친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를 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를 용의자로 본 이유는 그의 과거 전력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는 이혼 후 화성시 소재 건설 현장 중장비 기사로 일하다가 94년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97년엔 동거녀의 친구를 강간하고 맥가이버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 후 영업일을 하거나 공사장에서 일했던 김 씨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욱하는 게 많았어요. 뭐 그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아들한테는 잘했죠. 그 외의 여자들한테는 폭력적인 성향이 많았습니다. 임실군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의 주요 용의자 김 씨.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김 씨 지인들의 제보를 통해 김 씨가 수원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4명의 수사진은 현지에 급파한 경찰. 김 씨가 또 한 번의 살해를 계획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신자 동호회에서 만난 30대 여성이 자신을 배신해서 그 여성을 살해하려고 수원에 간다는 김 씨. 수사팀은 수원 시내 모 대형마트 앞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고 마침내 김 씨가 나타나자 격투가 시작됐습니다. 김이 체포될 때 잭 나이프를 휘둘러 경찰관의 바지를 약 20cm 정도 찢는 등 약 10분 동안 격렬하게 반항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장검 1개, 케이블 타이 200개, 무전기, 모자, 마스크에 필로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니들이 조금만 늦었으면 이 여자는 피바다가 됐을 거야. 조사에 의하면 김 씨는 평소 다른 지인들과는 연락을 잘 하지 않았고 수감생활 동료들과 가끔 만나거나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6월경 카페에서 만난 독신자 이모 씨와 전화 연락 등을 하면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제적, 학력, 가정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여성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결국 그녀를 살해하려 수원으로 향했다가 검거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검거 당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거 장면을 보고 공범이 달아난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공범은 김 씨와 같은 청송교도소에 있던 조 씨로 밝혀졌습니다. 임실군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은 공범 조 씨를 쫓는 한편 혹시 김 씨가 춘천과 광주에서 한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은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몰라요. 그 사건하고 나는 관련이 없다고요. 먼저 김 씨가 39살이었고요. 전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과거 전과 행적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여성 대상 범죄들이 좀 눈에 좀 보이고요. 이 프로필하고 전과 그다음에 또 이번 사건에 좀 일치점이 있어 보이시나요? 94년 강간치상, 그리고 97년 강간, 또 치상. 동거녀의 친구를 강간하고 치상. 강간치상이 2번이나 있었죠.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폭력적인 성향. 여기서 말하는 강간치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왜 강간치상을 했을까?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폭력적인 여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을까? 다른 어떤 뭐 심리적인 어떤 컴플렉스냐? 근데 본인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여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독신자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배신이란 말을 예를 들면 2번 만났습니다. 둘이 네, 2번 만나고 3번째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거는 이 여자가 지금 네. 그게 배신인가요? 그렇게 망상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러니까 뭔가 여성에 대해서 특정한 형태의 뭔가가 있는 범인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춘천 사건과 임실 사건은 좀 이상해요. 만약에 그런 강간과 강간치상 범인이라고 하면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런 성범죄도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네. 주 범죄가 성범죄가 아니라 갈취범죄라는 네. 거예요. 노상 강도 및 갈취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다시 보자. 그게 아니라 두 놈이 범인이면은 이 경우는 이 놈이 주범보다는 공범적 상태? 만약에 뒤에 있는 광주 사건과 관련된다고 하면은 네. 이놈과 관련될 수 있겠다. 그 성기로 훼손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둘이 어떤 공범인 관계에서 어떤 범행의 주도성은 가지고 있고 네. 강도의 주도성은 A, 성범죄의 주도성은 B.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그 임실 사건에 박 씨가 가슴을 만졌다라고 이제 사진으로 지목한 사람이 지금 이 김 씨였기 때문에 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목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네. 부분은. 네.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그 임실 사건의 피해자분이 네. 이 모든 증언을 해주는 핵심적인 목격자이자 네. 증인인 거죠. 네. 이 상황에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뭐냐면 그레이스 차량을 특정한 거잖아요. 번호를 좀 기억을 했고. 네. 그 번호가 사실은 춘천 사건의 네. 초기에 나왔던 번호랑 네. 상당 부분. 이게 사실은 공조만 됐으면 좀 춘천 때 했으면은 사실 그렇죠. 네. 했는데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 되면서 네. 특정이 되게 쉬웠고 특정한 시효되었고 이 임실 사건의 피해자분이 네. 이걸 확인해 갖고 쉽게 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본인들도 뭐 경찰도 아쉽다고 하지만은 둘이 같이 다닌다. 그럼 한 놈을 잡을 때 당연히 두 놈이 있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한 놈 잡을 때 공범이 그걸 보고 도망간 거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범인이 둘이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잠복해 있다가 얘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공범이 같이 나타났을 때 동시에 검거를 하는 게 이중이죠. 이중을 네. 해야죠. 저기 나온 쟤를 추적하는 애들 둘 있고 네. 쟤 좀 기다렸다가 다시 넓힌 상태에서 주변을 보는 쪽이 하나 더 있어야죠. 검거팀이 한둘이 아닐 거라면 되어서 될 거라면 네. 그러면 얘를 하는 건 둘이고 그다음에 외곽선을 하고 다시 봐야죠. 근데 네. 얘 잡으려고 막 하는데 칼을 휘두르니까 당황해 갖고 뭐지 경찰이 다쳤는데 하니까 그걸 막 잡는 거를 다 투입돼 갖고 공범이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예비 경력은 남겨뒀어야죠. 일단은 잡았어요. 경찰이 김 씨를 잡았는데 귀걸이나 뭐 어떤 금품들이 나왔는데 그 임실의 생존자 박 씨 게 아니에요. 그럼 너 이거 누구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죄 추궁에 좀 들어가면서 좀 본인 이제 부정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또 경찰은 이 여죄 추궁과 함께 공범 조 씨 어디 있는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20대 박 씨 납치 사건 외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발견되면서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김종빈을 검거해보니 광주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팔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증거가 나오고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김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신과 조 씨 둘이서 광주의 카페 주인과 춘천 부녀자도 살해했다는 것. 그들이 자백한 범죄는 또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춘천에서 주부 2명을 살해하기 2시간 전 춘천의 2층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인 40대 남성을 칼로 위협한 후 현금 10만 원과 남성 소유의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훔쳐 달아난 김 씨와 조 씨. 이들은 훔친 포터 트럭을 타고 찜질방에 가던 부녀자 차량 앞을 막아섰고 이들을 납치, 살해했습니다. 그 친구 고향이 춘천이라서 거기서 유흥비도 벌려고 그런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사체를 트럭 뒤에 싣고 다니다가 증거 인멸을 위해 시신은 인근 야산 낭떠러지에 밀어서 유기했고 피해자의 차량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태웠습니다. 사체의 옷을 다 벗긴 후 풀숲에 그대로 유기한 이유에 대해선 사체가 빨리 부패되길 노렸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광주광역시 치평동에 있는 카페에서 51세 여주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카페 주인의 두 손을 결박하고 현금 20만 원과 귀금속을 강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목졸라 살해했고 성범죄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가져간 철근으로 성기를 훼손했다는 자백도 했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김는 성폭행 전과 등 5범이었고 조는 강도 상해 등 전과 5범이었습니다. 교도소 동기로 서로 친했던 두 사람이 출소 후 각각 노동일 등을 하다가 2006년 7월 19일에 김이 춘천에 조를 만나러 가면서 재회하게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냉대와 어려운 처지를 두고 두 사람은 신세 한탄을 했고 힘든 처지에 둘은 한탕에서 사업 자금을 모으는 것에 의기투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48시간 연락이 안 되면 검거된 것으로 알자고 미리 약속을 했고 검거되기 전 자살하려고 청산가리도 준비했습니다. 체포당한 뒤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한 용의자 김씨. 그렇다면 도주한 조씨는 어떻게 됐을까? 조는 김 체포 이틀 후에 춘천시 효자 이동 모 호프집에 나타나 수사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은 채 순순히 연행돼 조사받았습니다. 조씨는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이남으로 출생해 5살 때 친모가 집을 떠났고 10살 때부터는 계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친모에 대한 원망과 계모를 인정하지 못했고 어린 시절 친부가 사망하자 가출을 반복하다가 노숙과 절도 등 범죄를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1999년 길을 가던 여성을 납치 후 강간상해 후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 강취 및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일로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강도, 살인사건을 저질러온 김씨와 조씨. 경찰에 체포되며 그들의 악행은 일단 멈췄지만 그들은 끝까지 개가천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거된 김에 유치장에서 한 놈 더 죽여야겠어요. 네, 당시에 공개된 범인의 신원은 당시 39살 김종빈, 30살 조경빈입니다. 둘은 이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 중에 서로를 알게 됐고 서로 외에는 또 딱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 친구 지인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김종빈, 39살 김종빈 같은 경우에는 군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별다른 경제적인 곤란 없이 평범하게 자라서 모 대학의 건축학과까지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이때 다니던 도중에 강도 상해를 해서 이 죄로 이것도 그만두고 의류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후에 범행들을 좀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 둘의 이제 인생사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상하죠? 연쇄살인범들이 가난하고 뭐 해서 하는데 전혀 거짓말입니다. 네. 얘 보세요. 김종빈이 보세요. 그냥 중산층이에요. 네. 아버지 군인, 어머니 주부고 집안도 그게 뭐 불화가 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강도상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이 상태에서 얘가 범죄를 지가 저지른 거예요. 네. 그럼 강도상해는 게 뭘까요? 어디 가서 이제 남의 거 강취하다가 사람을 상하게 한 거잖아요. 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해서 범죄 경영을 쌓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의 일반 프로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질이 아주 가난해 갖고 뭐 부모가 이혼해서 뭐 아주 그냥 가정왕기 막 이렇게 이건 그냥 서사입니다. 지들의 서사입니다. 범인들 좀 태도가 본인들이 사회와 냉대해서 김종빈이 형이 먼저 강도 제의하니까 동생이 하겠다 그러고서 했다고 하는데 사회적 냉대 공핍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썼냐 보면 유흥비로 썼고, 그러니까요. 그 살인을 하고 그날 호프집에 가서 둘이서 술을 먹습니다. 또 그렇죠. 그 돈으로. 네. 그러니까 전혀 그 본인의 주장과는 좀 다른 행동들을 하고 교도소 그러니까 유치장 들어간 김에 한 놈을 더 죽여야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태도를 계속 좀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적 냉대와 어려운 처지를 두고 한탄한다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살래요? 김종빈 집안도 좋고 이런 놈도 진모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집안 아버지도 이게 아버지가 무슨 학대를 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사회 냉대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한 범행의 결과로서 성과를 얻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 전과자의 어떤 차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니 본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성실하게 일하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실하게 일하기 싫고 쉽게 돈 얻고 내가 그냥 한 방 하면 이거잖아요. 네. 애초에 범죄 경영을 쌓으면서 애초에 이렇게 반사의 성향을 지들이 만들어 간 거예요. 네. 이거는 부모 탓할 것도 없어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방주 사건이 좀 튀죠. 카페 침입해서.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춘천 사건만인 줄 알았는데 그 2시간 전에 실제로 그 가정 침입이 예, 있었습니다. 포토를 네. 다행히 그때는 이제 40대 남성이 뭐 크게 이제 다치지는 않았는데 네. 요게 있냐면 탈취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SUV를 막아서서 네, 네, 그 두 주부를 납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이 사건을 좀 주부가 실종됐다라고 하기 이전에 네. 요 사람이 갔던 주변 상황에 사건에 신고된 것만 한번 쭉 훑어봤어도 2시간 전에 포토가 하나 네. 감시됐네. 예. 그래서도 실제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두 놈이 들어와서 칼로 위협하고 탈취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수사는 어떻게 됐나 이 말이에요. 음. 연결성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오늘 또 방송 마치기 전에요. 교수님과 저희 광고 한번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프로님, 잠복이 이렇게 힘든 거였네요. 좀만 참아. 잠복은 끈기와 인내가 기본이라고. 배가 너무 고파요. 인스턴트만 먹었더니 속도 안 좋고요. 제주엔 참 좋은 거 많수다양. 혹시 또 그 제주 리퍼블릭? 이럴 때일수록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먹어야지. 건강을 남은 이 제주 해녀 밥상을 보라고. 취나물, 톳, 표고버섯, 호박, 당근 100% 제주산지로만 담겨있네요. 그래, 밥솥에 밥할 때 쌀 위에 얹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끝. 동봉된 양념장 넣고 쓱쓱 비비면 초간편한데 건강한 맛이 입에 쫙 도네요. 밥 차리기 귀찮을 때 내 몸 챙겨주고 싶을 때 딱이겠네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사은품을 주니 놓치지 말라고. 감수다. 네이버에 제주 리퍼블릭 검색하러 하영 안 갈 거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 밥상으로 한 끼 챙겨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 밥상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피고인 김종빈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실토했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김모 씨, 광모 씨에 대한 살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김종빈은 중학생 아들이 있고 피고인 조경빈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해온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허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현행법의 사형 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해서 둘 다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늘은 사형하는 게 맞아요. 네. 다행히 사형이 집행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뭐 집행 국가가 아니니까 네. 이게 제일 그래요. 중학생이 있는 것과 어려서 어머니 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 받지 못한 것 무슨 좋은 양형이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다 살인범이 되나요? 모친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얘들이 삐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결합가족이나 이혼가족은 대부분 다 그러면 편견이죠. 말 너무 그대로. 큰 편견이 이게 네. 2006년이 이게 끔찍한 정도의 2000 정도의 편견인 거고 더 큰 문제는 이놈들이 네. 1999년도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길 가던 여성 납치, 강간 상해. 조씨, 조경빈. 그렇죠. 그리고 또 강간. 이게 2006년도 사건이에요. 요때쯤에는 범죄분석 일기들이 대부분 이제 경찰학교 졸업을 하고 투입됐던 시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프로파일링이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수사 자체가 약간 옛날 그 수사반장 네, 시절의 수사 그거였어요.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인데 네. 이윤희 사건이니 같이 붙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럼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경찰이 이제 현장 검증 당일입니다. 이 두 명이 언론에 자기가 노출된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현장 검증을 거부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끝내 현장 검증이 무사안이 되니까 앞서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했던 그 광모 씨의 남편분께서 범인의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의 인권은 뭐냐? 경찰이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면서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소설 쓰듯이 납치 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끝내 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했었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또 이게 이 시신 발견이 어떻게 됐냐면은 전주에서 이제 잡힌 김종빈의 그때 말씀하신 여주에 추궁하다가 이게 나온 거지 춘천은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은 춘천 사건의 피해자 두 분의 시신도 나중에 찾은 거예요. 네, 딴 사건 조사하다가 여주로 이렇게 밝혀져서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냐, 어디 있다 했냐 이렇게 간 거죠. 가보니까 네. 참혹하게 포개져서 이렇게 네. 그 부패되고 있었어요. 만약에 임실 사건의 그 피해자 박 씨가 도망 나오지만 않았으면은 만약에 그분도 살해당하면 이건 유영철이나 이 강호순 사건 이상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 경찰 놈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앞서서 얘기한 판결문에도 2주 지날 때까지 가출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말은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수사를 안 했다라는. 안 했죠. 네. 후일담 같은 게 있습니다. 2009년 12월 9일입니다. 오후 9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종빈은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화장실 창틀에 이 150cm 길이로 찢은 러닝셔츠로 목을 매서 자살을 기도했고 이제 근무자가 발견해서 이 인근 병원 옮겼으나 결국 사망을 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경빈은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교도관도 공격을 하고. 아, 네, 교도관. 맞죠? 네, 이게 김종빈이 교도관 얼굴도 공격을 그렇죠. 예. 했었고 끝내고 그 뭐 지화를 못 이겼는지 자살을 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자살 시도에서 결국 성공했지만 네. 요 바로 전에 누가 그랬죠? 정남규도 네, 똑같죠. 네. 방식이 똑같죠. 네. 아마 요때쯤이면 뭐 이제 얘기가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했어요. 네, 이 본인의 인생이 뭐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던 그건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느라째 터널 밑에서 발견되신 곽 씨 같은 경우에는 20살 아들하고 18살 딸, 또 남편이 있었고요. 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20살 딸하고 16살 아들하고 남편이 있던 분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가족들은 통탄에 금치 못하고 범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네. 카페에서 돌아가신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아들하고 20대 두 딸 아들 뭐 이렇게 있던 분이고요. 본인들이 뭐 이거 유흥비로 쓰고 뭐 세상을 뭐 저주하고 그런 사이에 피해자들하고 유족들 가슴은 말 그대로 피눈물이 현재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기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